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3월 1일 연휴가 있어서인지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에 무려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건데요.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윤 총장 발언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동아일보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노래방과 헬스장에는 500만 원, 여행과 공연업체에는 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서 690만 명이 됩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 급감에 시달리는 지방대, 지원서만 내면 100% 합격이 보장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던 지방대의 위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숨긴 행간의 의미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에 무려 100억 원가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7,000평 정도의 땅을 샀다는 건데 정세균 총리가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그 정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서민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또 가족들이 20명이 이렇게 제3기 신도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해결책을 제시한 이 핵심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7,000평 100억 원대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 이것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동산과 주택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 그마저도 무너뜨리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정세균 총리가 조사를 엄중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어쨌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 안정성도 상당히 높여주고요. 보수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불법 투기에 나섰다. 일벌백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 이면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100억 원대 땅을 사면서 58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까지 땅을 샀다는 건 여기가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최영욱 고문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58억, 그러니까 전체 100억 정도의 땅에 58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 다 하지만은 더욱더 이것에 대한 개발 이익을 지금 뭐 보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것은 투기의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14명이서 한다 다음에 서로 쪼개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럼 1,000입방미터 이상이 되면 대토 보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그걸로 나눈 부분. 그럼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 자기 땅에 산 땅에다 지금 뭐 수목을 지금 입식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보상액을 늘리기 위한 아주 투기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온 얘기가 사실 사회단체 뭐 단체에서 하루 동안 조사한 겁니다. 딱 예. 하루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뭐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런 뭐 조직적인 투기적인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진짜로 전수조사 해보면은 네. 엄청난 숫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우리가 걱정이 가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이번에 이사 대책에 가장 뭐 국민들이 이제 불만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현금 청산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투기 지역에다가 땅을 사면 그 뭐 감정가로 준다. 야, 근데 자기네들은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은 벌써 이거를 공로 민불. 네.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짜로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다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부동산 대책이라는 큰 과업을 맺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흠집이 없이 갈 수 있는 네. 부분이지 이거 이대로 그냥 무야무야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 법령에 하면 뭐 7년 굉장히 솜방망이더라고요. 뭐 이런 업무 비밀이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수사 그리고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네티즌들의 촌철살이는 아주 댓글 보는 재미를 더 배가시키곤 하는데 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어제 관련 화면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모를 거를 무시라는 생각하에 매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들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를 감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집은 다 쪼개고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 업무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건데 이 나무를 심고 지분을 쪼개는 거 이건 이제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조치를 사전에 취한 거죠, 조 변호사님? 네. 그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그 죄질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네. 특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편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네. 볼 때 더 일벌백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비단 이번 그 한 기관에만 그 국한된 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이런 곳에서도 이런 그 불법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최영하 고문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행정에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정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 다 사놓고 아까 그 CG에서도 나왔지만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나 되는데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명백한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거래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굉장히 그 아주 중벌에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쩌면은 이 법률적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거잖아요, 조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 대체로 어떤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동안? 실질적으로 그 내부 정보를 그 당사자가 이용을 해서 처벌을 하면 아까 그 금융거래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되게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접근권에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업무상 지득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아주 엄격하게 보고요. 그 책임에 관련돼서도 그 직급 관련돼서 그 해당 업무를 본 사람 그 위의 직급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엄격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관련한 기사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가덕도 이 부산 동남권 신공항 그 후보지죠. 이 땅의 소유주들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땅의 80%, 사유지의 80%는 외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 이후에 이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다음에는 무려 83%가 거래된 토지에 83%가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김병민 교수님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친척도 여기에 이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안현실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한 20여 년 정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급속도로 여건발로 이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또 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과 혜택을 받겠죠. 예. 근데 이런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 이전에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땅을 산 사람들이 있다라면 결국 그 피해는 현지에 있는 가덕도 인근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분명히 좀 따져 물어야 될 텐데 앞서 봤던 LH공사의 이 직원들의 일탈 문제랑 다 맥이 같이 닿아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핵심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옛말을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청와대에 과거에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공직에 있는 상태로서 그 굉장히 많은 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했던 나섰던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한 여권의 자정작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도시 관련돼서 이 공개가 미리 나간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사직되게 되는 사례들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시민단체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거든요. 네. 정권 발로 밝혀진 이슈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도시를 비롯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네. 마지막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변창흠 장관이 사장 때 일어났던 일이니만큼 정부에서는 변창흠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도 국민들께서 지켜볼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3기 신도시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을 해야죠. 근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떤 특정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걸 독점하게 된다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반드시 마련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뜻밖에도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반대 여론전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진행되는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여론을 통해서 한번 제어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는가라는 판단을 언론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인 만큼 국회의 절차를 존중해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 어제 이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전 언론이 이제 특정 언론이나 보도한 내용들을 받아서 확대 재생산 됐었는데 이 갈등의 쟁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예. 격정적 토로 막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 예. 됐고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언론과 추가 네.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 인터뷰에서는 이 중수청 설치가 국민을 말씀드리고 참 민망합니다만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윤 총장이 그 지방검찰청, 물론 고등검찰청이 있는 네. 곳입니다만 오늘 대구를 방문하게 돼 있는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또 각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또 집약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까지가. 예. 그래서 무언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국회, 특히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림 자체가 잘 그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도 이것은 여당에 있는 TF의 일부의 의견들이 지금 조율되고 이야기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TF 의견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여당 지도부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의원 총회를 거쳐야 되고 또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예. 이제 거쳐야 될 시간들이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논의에 이제 입구에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그런 행위다라고 예. 이렇게 예단하고 규정하면서 국민께서 지켜봐달라. 국민이 네.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아직 시작도 안 된 일을 국민을 끌어들이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차분하게 논의를 해가자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인데 네. 그것에 대한 절차적 응답을 하지 않고 바로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전을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께서 본인의 정치를 이제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도 이 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권은 이게 선진국 형사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래서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금융수사청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겠죠. 최영호 고문님은 네. 어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7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2달 전쯤부터는 소위 말하는 후임, 인사가 누굴 건지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빠르게 치고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검사라는 뭐 직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오직 무슨 우리가 뭐 국정감사나 이럴 때 가서 얘기할 때 외에는 이런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뭐 이제 선거가 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한 모양을 낳았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대안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논의를 가자고 하는 큰 틀을 뭐 검찰의 수장으로서 내놓은 부분들은 검찰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절차를 따라가자면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예. 그런 수를 두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검찰총장이 특정 몇몇 언론과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제는 국민일보 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같은데 중앙일보 사면 기사를 보면요. 추가로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검사들 그러니까 미국 뉴욕의 금융가죠. 그쪽 검사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로 월가의 공신력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수사청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안 나왔을 리가 없죠. 한국일보 3년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참은 여당이 일단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부글부글해도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고 하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네. 여당의 이런 의도된 침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덩치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맞서서 윤 총장에 관련된 뭐 발언을 뭐 반박한다거나 이렇게 뭐 지적을 하면
오히려 윤 총장이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진전된 논의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발언을 반박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를 두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아서 뭐 윤석열 총장의 뭐 개인적인 그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뭐 검찰에 관련된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되고 검찰이 사실상 와야 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놔뒀을 때 마지막 검찰총장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얘기하는 안 했을 경우 후배들한테는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충분히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수청이 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뭐 법치주의가 뭐 파괴된다거나 뭐 검찰이 없으면 수사가 안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국민들은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들은 검찰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나 없으면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권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맞서서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 야권 반응을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 여쭈기 전에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참은요, 부글부글해도 참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 또는 민주당과의 갈등이 커지면 다음 이게 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우려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그런 우려도 있지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예. 본질은 이제 검찰 개혁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느끼신 국민의 피로도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 과정에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은 또 어디 갔나 없어진 것이죠. 예. 지금 다시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라고 소위 이야기합니다만 국회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수사 기소권의 분리. 예. 근데 이 문제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아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갑자기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것처럼 예단하고 예. 규정해놓고 지금 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 싸움에 같이 말려 들어가면 또 추윤 갈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질책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본질을 또 잃게 되고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당장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고 이것을 질서 있게 검찰, 국회 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인내, 전략적 인내라고 봅니다. 아, 제가 지금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얘기를 해주셨군요. 최영학 고문님 무슨 말씀? 아니 근데 검찰 개혁이랬는데 큰 그림이 네.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라는 것들을 담았으면 이런 뭐 사단이 안 나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정권의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이제 다 뭐 말기로 가면서 검찰 개혁이 또 이 고비를 넘기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툭 나오니까 예. 진짜로 검찰 개혁이란 큰 그림화해서 이것이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문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이런 수사기소권의 분리. 네. 똑같은 공약이었고 또 당은 다르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바른미래당의 대통령 후보일 때 똑같은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최영학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예. 그동안 이 절차가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끄럽게 모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방향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격정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글부글하지만 참는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반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엄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한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전담하도록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었죠. 검찰개혁 특위가 모레쯤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때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며 형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삼권 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언 직접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점잖게 즉답을 좀 피한 형국이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죠.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정권 향한 수사 차단 의도다. 또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의들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여권의 주장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전 국민 앞에 보이다가 대통령까지 재갈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무력화로 돌아갔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가 이제 몇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발언들도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없는 검찰 조직이라면 180녀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부가 마음껏 밀어붙였을 때 이 내용들을 과연 저항하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떤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입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당위성 국민들께 호소하고 읍소하고 나섰는데요. 작년 7월을 한번 고민해 보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이 법안만 통과되면 지배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날 사실상 대한민국에 엄청난 개혁이 있을 거라고 임대차 3법 처리하고 통과시켰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졸속 입법을 통해서 나중에 법안 처리 이후에 받게 되는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읍소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건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개혁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권력형 범죄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아주 비근한 예로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던 검찰팀 조직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던 일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결국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구속이 됐지만 그 윗선을 향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 미국에 있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들의 심각한 피해를 미친 옵티머스 라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옵티머스 관련돼서 청와대 행정관이 이 옵티머스에 연관돼 있는 인사가 민정수석실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건의 진실들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과연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다 처리되고 나서 윤 총장 임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우려 제기하는 건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세계일보 사면 기사인데 그러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좀 나누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세계일보 사면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봤더니 글쎄요. 민주당은 분리가 추세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다수 국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제 같은 법조계에 있으니까 이 내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일단 뭐 논의가 분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추세라는 것을 들면서 영국의 SF4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SF4 관련돼서도 그 입장을 바라보는 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기소를 불리한 그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아니다. 오히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SOF를 별도로 만든 것이다라고 네. 야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국의 이제 형사법적인 히스토리라든지 그 역사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되게 이 편면적으로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수사권 관련돼서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 사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 없이 뭐 민주당이 분리가 대세이니까 이렇게 뭐 밀고 나가는 뭐 그런 성향의 뭐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던데 꼭 그런 예. 것만은 아니고요. 분리 추세가 있다라는 그 흐름 자체는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쩌면 단초가 이제 풀렸을 뿐이지 앞으로 논의가 더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대변인?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이게 원래는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는 형사의 주체인 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요. 검사는 뭐냐면 정부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가 남용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해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지휘하라는 그런 뜻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사 제도는 이게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제도가 70년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이 경찰을 동원하고 검사를 동원해서 식민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 일본의 본토에도 없던 검사 제도를 조선 식민지에 도입한 겁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다시 말해서 기소권과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유일한 검찰 제도가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을 직접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은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간첩을 만드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증인 조작해서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피해가 한둘입니까? 저도 3번이나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아까 윤석열 총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문무일 총장 때 다 제안됐거든요. 그래서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에 두자. 그리고 금융증권범죄수사청을 기재부 산하에 두자. 그리고 의약식품수사청을 보건복지부에 두자. 이렇게 해서 많은 수사청들을 두자고 했던 게 검찰 의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나로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오히려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논의의 시작이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논의들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 지금 모든 걸 결정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해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보자라고 제안하는 입구에 있는 것인데 윤 총장께서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출구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논의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당의 의견입니다. 근데 최 고모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회는 다수당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이라도 좀 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 해서 국민 여론전을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상기시키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사실 뭐 검찰 측으로 보면 검찰도 굉장히 힘 있는 뭐 전직 대통령이랑 다 지금 구속 수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검찰보다 굉장히 잘한 면은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인데 저는 뭐 박수현 대변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를 같이 하는데 이거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들어와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낼 수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내야 되고 지금 뭐 일단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여당이 180석이라는 그런 거대 힘만 믿고 밀어붙이는 모양으로 가서는 이 문제는 또 다른 검찰 개혁에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정권에 하소하더라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게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의
합치되는 그런 네.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아주 지루하고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정인데 저희가 뭐 관심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인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을 위해서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의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김진애 의원이 사퇴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을 받아서 결국에는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진애 의원이 네. 이제 의원직까지 사퇴할 거라고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김진애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뭐 알아서가 아니라 뭐 일단 그 흘러가는 그 분위기상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열린민주당의 그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차분히 여러 차례 토론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의 그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사퇴하는 김진애 의원보다 이제 그 승계받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예.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 뭐 김의겸 전 대변인과 더불어 여기 박수현 대변인님도 이제 같이 주목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미묘한 시기긴 하지만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알리고 그리고 또 단일화가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좀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이제 전임 대변인이고 의정 생활도 먼저 한번 했었으니까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의겸 대변인과 이제 그 소위 흑석동 부동산 문제 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 부동산을 그 매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재테크 수단이냐 우리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인데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공직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불법 편법 특혜는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좀 못 미친다는 그런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사퇴했고 나중에 부동산을 정리해서 남은 이익도 다 환원했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국민적 어떤 눈높이에 미달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문제가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국민이 좀 넓게 봐주시면 김의겸 대변인은 그런 국민께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이 된다면 정말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없고 서러운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께 어떤 심려를 끼쳐드렸던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죠.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면 기사를 보면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20대에게는 출발 자산, 이게 뭐 기초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서 30세부터 원금만 갚으면 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2021년 재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재원들을 쏟아내겠다는 공약들을 각 당의 후보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 여부들을 유권자분들께서 꼼꼼히 좀 따져 물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재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에 출발하게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내용들은 과거 있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당시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공약을 제일 먼저 얘기한 바가 있었죠. 아마 이번 보궐선거보다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혹은 기본자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아마 적어도 1년에 준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문제는 5천만 원씩 청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출발점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락같이 올라가 버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들고 있어도 제대로 내 집 마련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김의겸 대변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여권에는 정말 최악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자꾸 떠오르거든요. 불법이 없었다. 투기가 없었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살고 있었고 본인이 관사에 살고 있었던 덕택 때문에 그 흑석동에 있는 상가에 실질적인 투기성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든 안철수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는 인물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어놓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 박영선 후보가 확정됐다면 지금 야권은 아직 최종 후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한국일보 6면 기사 보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어단한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는 안철수 이런 워딩을 새로운 워딩을 들고 나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단망 이대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 망한다. 그래서 정치 명운이 걸린 단일화 싸움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한 자료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 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지지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고 우리 당의 후보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 자체가 무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그걸로 있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여론조사의 그 구성 요인을 갖다 분석해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10년 전에 그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기호 8번인가로 출마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공동 선대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함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또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정치 명운이 걸린 단일화 싸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세계일보 5면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호 4번 달아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영호 고문님은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승리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당 쪽에서. 그러려면은 단일화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7번 연속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하는 습관이 있을 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패배에 머무져 있는데 승리를 하는 요건이 단일화는 건 다 이제 공식을 같이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입당을 안 하고 하면 이쪽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적으로 가거든요. 예. 힘을 합쳐서 진짜 한 방울의 땀까지도 다 모아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당을 해서 같이 거야당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입당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타협하고 설득의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 들어오는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방식은 안철수 후보가 정하세요. 이러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는 방향에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고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단일화의 시너지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 과정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은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 지금 그것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각축 중인데 이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죠. 내일 결과가 납니다. 이 내일 결과가 나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신문 8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이낙연의 승부수, 보선 진두지휘 나선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를 한 지 글쎄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선대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벌써 가덕도를 몇 번이나 찾았다고 하고요.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낙연 대표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짧게 당원 당규상 6개월 정도 이제 당 대표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되죠.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식 모델을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동안의 당 대표 재임 기간 중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청와대 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아마 역대급이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대 밀렸던 법안들을 거의 다 처리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서 재난지원금 이런 4차 재난지원금까지 그것도 12조 정도를 주장하던 정부를 압박과 정말 호통을 통해서 한 20조 가까이 늘려내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남은 한 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도 억울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거는 평가를 안 해주고 앞으로 한 달 보겠다. 그런데 사실 두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떨리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회피할 수도 없어요. 본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물러나지만 자연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원튼 원치 않든 이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래야 앞에 있는 모든 그 입법 처리의 성과까지도 큰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좀 떨어졌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유일한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돼도 이걸 기회로 보고 안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두 곳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2전 전승이나 1전 1패나 1승 1패나 전패나 이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면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려운 선거임에는 분명한데요.
뭐 서울 쪽에서는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되고 부산에서는 선방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성적표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뭐 본인 마음으로서는 두 군데 다 이길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설 텐데 이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녹록치 않은 선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낸다면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쪽 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아마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조선일보 6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표 임하시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3월 2일이죠. 3월 2일은 개학 시즌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 개학다운 개학, 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는데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문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신신당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은 되지만 학교에 가니까 반갑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고 하고요. 긴장감 속에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 몇 번 가지도 못하고 1학년 시기가 다 가서 마치 어제가 입학식 같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6면 기사를 볼까요? 이제 이 모든 일상이 좀 정상화되려면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돼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신문 6면은 백신 맞으면 유전자 변형된다? 이런 그 낭설이 있는데 이거 오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원 고문님, 이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엄벌 처단해야 됩니다. 뭐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가짜 뉴스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 환자한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매 환자한테 더 위험하다 뭐 등등인데 전혀 이런 사실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파이자는 0.2%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0.5%의 부작용 비율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 데이터로 해서 더 나은 백신들이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이 백신을 이 빠른 속도로 맞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집단 면역을 갖추는 데 중요하지 이거에서 뭐를 얻겠다고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가 의견만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접종을 받으면서 백신과 관련한 어떤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동안 보고된 이상 징후가 있지만 아주 경미한 이상 징후일 뿐 그리고 다른 백신과 비슷한 정도의 이상 징후만 있었을 뿐 심각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백신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12면 기사를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좀 임상실험도 적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영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미치는 효과가 화이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접종을 재개했고 캐나다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면 기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올해 안에 종식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백신 종류 상관없이 일단 빨리 맞으라고 하면서 올해 코로나 종식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우울한 소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뭐 코로나가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건 사실이고요. 이제 코로나를 완전 종식시키고 예전의 생활처럼 돌아가는 것은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랑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는 반격할 시기가 왔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되 경계심을 늦추지는 말고 계속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황은 좀 많이 좋아진 거죠, 김병민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백신 접종이 굉장히 신속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면 과거와 다른 코로나19를 굉장히 좀 빠르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이 백신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고 마스크를 집어던질 수 있는 과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백신 공급 물량 관련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백신 이 공급 물량 확보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공백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이 가능한 모든 백신들을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백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마 백신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를 꼽으라면 이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쩌다 보니 모더나 백신을 맞았지만 내가 만약에 존슨앤존슨 백신이 있는 접종센터에 갔다 하더라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와 함께 우리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죠. 4차 재난지원금이 690만 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690만 명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10만 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금액도 상당히 올랐어요, 박소연 대변인님. 예, 이 3차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행이 굉장히 길었어요. 2달 이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강화된 속에서 우리가 3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넓고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피해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역시 더 넓고 깊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그 원칙은 넓고 깊고 신속하게이면서 사각지대, 3차까지 왔던 것 중에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고 깊이 하니까 금액도 늘고요. 대상도 늘고 한 200만 가까이 이제 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아주 피해를 본 업종과 그 업계에 집중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되면 이제는 국가 전체의 경기를 또 일으켜 세울 경기 진작의 시기가 또 오거든요. 이런 때는 또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해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진작을 가는 것이 원칙이고 원론일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적절하게 부족하지만 적절하게 그런 어떤 집중해야 될 부분에 주목을 잘했다. 이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호 고문님, 이 비용이 이제 19조 5천억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자 국채 10조를 찍게 되면 국가 채무가 96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지원금이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에 있는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실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채권 금리가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이 10조가 나가면요. 죄송합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구축 효과죠. 하고 일단 채권값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출 받고 연끌해서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라서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지금 7월부터 뭐가 하냐면 손실배상보상법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제도화돼서 지금
적자 채권으로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과연 재원은 어떤 것인지 사실 이거 최초에 4차 재난지원금 내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12조 이상은 어렵다 그랬는데요. 예. 한 2주 만에 뚝딱 이게 20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19조 5천억이죠. 19조 5천억이란 돈 자체가 2차, 3차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렇게 피해가 크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정해졌으면은 지금 이제 추경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세밀한 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가느냐에 대한 이 심의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차 때, 2차 때, 3차 때 보면은 효과가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큰 그림에서 심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그 추경이 혹시 오해가 되실 거 짧게 붙이면 재난지원금만이다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용이 그런 고용 창출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사면 살펴볼까요? 영세업자는 100만 원인데 기업형 유흥주점은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마 사례에 따라서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선별해서 그러면 정확히 공정하게 이 분배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급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네. 분명하게 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넓고 깊게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내가 굉장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겪은 어려움에 비해서 저쪽에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 빠진 곳들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왔던 것은 정부의 거리두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과 시책으로 피해를 봤던 이 영세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원마저도 이제 국채 발행이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558조,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45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애당초 작년도에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됐던 재원 45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떼어놓고 코로나 위기에서 얼마든지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지금 와서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을 하고 하게 되는 이런 우왕좌왕 혼란한 모습들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몇 가지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 기사인데요. 요즘 배달 음식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드시죠.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 추이를 보니까요. 2017년에는 2조 7,3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난해에는 17조 3,800억 원, 그러니까 대략 6배 이상 증가한 거죠. 집에서 아마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배달시키시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배달 기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이츠라는 곳에서 수수료를 좀 인하한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박소연 대변인, 이게 앞으로 또 이런 갈등이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 사람들이 모습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적응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제도가 또 탄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위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을 때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 보거든요. 수수료는 얼마를 더 내야 될까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에 다 적응하는 방법들을 찾는데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희생을 하면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어떤 교훈과 결과,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이 고통을 겪는 그런 값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생각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나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해봤고 직접 한번 플랫폼 노동자로 체험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장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같이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그 바탕이 같이 만들어져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3월 3일 MBN 생방송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